20대 한 25세, 6세 군대 갔다 와서 첫 번째 연애까지는 실패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가 잘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연애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연애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아는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연애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수신기가 직선거리에 꼽혀 있나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영화에서 보는 연애는 아름답지만 내가 연애를 하게 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추해지죠. 연애의 특징이 이렇게 점점점 추해지는 그래프를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그림과 장면은 점점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점점 추해지다가 이제 끝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연애는 가장 인간의 그 가장 저급한 자아를 자극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연애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떠한 그 인격이 1대1의 관계, 특히 남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이게 내면의 상처나 연약함이 연애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또 원하는 그림의 사랑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떠한 에너지가 이것이 있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고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가장 크게 경계하고 또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거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거. 내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네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들끼리의 충동.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분별하는 것이 연애를 잘 하는 것이죠. 이 동그라미는 크게 두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연애의 경험. 이 사람이 이전에 했던 데이트, 또 이별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끝났을 때 우리가 이제 내면의 상처나 이런 연약함으로 그게 남게 되면서 다음 사랑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축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랐던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더욱더 사랑을 원하는 것이 이성관계를 통해서 충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연가정에서 역기능적인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게 되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여자친구들은 비교적 남자보다 의외로 이거는 잘 극복해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연애의 경험이라 하면은 오빠가 알고 봤더니 내가 오빠의 오른쪽 다리였어. 오빠는 양다리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오른쪽 다리였어.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날 이별을 한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혼자 그것을 소화하나? 여자들은 대부분 안 그래요. 가장 친한 친구가 오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만남부터 그날까지를 리뷰하면서 미주 알고 고주 알고 싶지.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늦게 끝난, 또 학교가 늦게 끝난 친구가 합류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절대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조목조목 집어주지. 그때부터 이상했다?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 너가 둔했던 거다. 뭐 이러면서 그래 난 바보였어.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함께 풀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되면은 울고 또 뭐 기도하고 일기 쓰고 뭐 페이스북에 이제 뭐 글도 쓰지 뭐 인생은 회색. 뭐 여기까지 언니 뭐 그런 거였어. 그래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은 그런 그 정서를 이렇게 풀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근데 문제는 남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이 보통 이제 지금 여러분이 딱 때예요. 이걸 잘 해결할 때인데 이 30대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연애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굉장히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야기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둔감하게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막 굉장히 소프트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한국 사회 안에서 요약하고 굉장히 남성답지 못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약간 억압되면서 양육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국 남자들이 몰래 가서 본 영화 1위가 있어요. 뭘까요? 건축학개론이에요. 첫사랑을 보내는 영화. 그들 안에 있는 첫사랑을 회한을 건드려서 꺼내서 보내는 영화가 건축학개론이에요. 그게 30대 중반 남자들이 퇴근하고 몰래 가서 본 영화 1위를 했어요. 중요한 건 몰래 가서 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거기 그 건축학개론 안에서 한국 남자들의 어떤 이런 첫 번째 동그라미 이 상처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그 영화가 보여주는 한국 남자들의 어떤 상처를 대변하는 굉장히 명대사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쌍년이에요. 쌍년.
그들은 그 상황을 쌍년으로 딱 정리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치? 납득이가 이제 쌍년으로 딱 종지부를 딱 정리를 해줘. 연애의 대가 납득이가 그냥 딱 쌍년으로 딱 끝내주면서 같이 막 그 계단에서 울죠. 쌍년을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에게도 첫사랑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었냐면 쌍년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랑이 이 한가인한테 혹시 그 쌍년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나라 남자들의 가슴 속에는 그 쌍년 한 명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에도 에게도 쌍놈 하나쯤은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야.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너 나한테 받은 상처를 잊었어? 사랑을 믿으려고? 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그래? 잊었니? 나에게 받은 그 혹독한 그 시절을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서적인 패단이 생기죠. 사랑을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내 온 마음을 다해봤는데 사랑은 믿을 것이 못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발을 빼면서 이제 하게 되고 다시는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배신할 두려움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야 되죠. 그 시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상처를 그리스도께 치유받고 그냥 보내야 돼요. 그분들을 보내고 새로운 사랑을 이렇게 맞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는 95%가 엮이는 가정이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가정 중에 95개의 가정이 정말 그 좋은 친밀감과 애착을 부모님이 주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되었던 경우가 많은 가정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성장했을 때 그 마음에 있던 그 빈자리를 이성 관계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굉장히 과하게 자기의 존재의 허전함을 달래고 존재의 그 갈증을 이성 관계로만 채우려고 하는 어떤 역기능적인 그 필요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지지만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인생을 구원할 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찌른다는 데 있고 또 특징은 가장 가까운 연인관계, 부부관계, 자녀를 찌른다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이제 미성숙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오빠랑 만난 지 100일이 됐어요. 오빠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 오빠 뭐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자들의 무서운 존재.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오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오빠 뭐해? 일이 사라졌어. 일이 사라졌어. 왜 그런 기능을 만들었는지. 그 기능이 얼마나 많은 연인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지. 일이 사라졌어. 바로 답이 와야 되는데 답이 안 와. 잠깐 생각하지. 긴 이야기를 쓰고 있나? 안 와. 5분이 지나도 답이 안 와. 10분이 지나도 답이 안 와. 35분이 지나도 답이 안 와요. 자, 평균 범위에 있는 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야, 왜 봤는데 답을 안 해. 답답하면 전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야 이러다가 자기도 딴 일 한다고. 이렇게 물꽃튀게 핸드폰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딴 것도 하고 에너지 다른 대로. 그런데 만약에 자기 안에 있는 거절감이 굉장히 깊은 여자들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굉장히 집착적인 성향과 부정적인 마음이 이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35분 동안 이별을 생각해. 그 친구는 정말 35분 동안 이별을 준비해. 질린 거구나. 그래. 그만큼 나한테 빠진 건 아니었어. 이러면서 35분 동안 이별을 준비하지.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정적인 결론을 맺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오빠는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오빠는 봤어. 강아지가 놀는 건 아니야. 이를 보긴 봤는데 오빠는 그 순간에 그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오빠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왜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가느냐. 그치? 남자들은 잘 안 가지고 가요. 남자는 잘 안 가지고 가고 오빠한테 상처가 있어. 오빠는 아이폰 3를 받은 지 이틀 만에 화장실에 가져갔다 빠뜨린 경험이 있어. 오빠의 그 상실은 인생에서 경험한 상실 베스트 3에 들어가. 오빠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 그런데 우리는 사귄 지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빠의 그 히스토리를 아직은 서로 몰랐던 거야. 자, 오빠는 35분 동안 긴 여정을 마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영숙아, 영숙이 어떻게 할까? 이러지.
자, 여자친구가 이러면 굉장히 지금 삐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오빠가 바보는 아닌데 그렇게 센시티브하진 않아. 그러니까 오빠가 영숙아 목소리가 왜 그래? 보통 이런다고. 그럼 영숙이는 자존심이 있잖아. 지금 너 때문이야. 너가 나를 35년 동안 개무시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라고 영숙이는 말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영숙이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오빠는 바보는 아닌데 그렇게 센시티브하진 않아.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미안 쉬어 이러고 끊어버리지. 그러면은 이제 영숙이는 불타는 거야 마음이. 그러면서 이러한 종류의 일, 비슷한 종류의 일이 122가지가 반복되면서 헤어지지 않을 일이 헤어지게 되는 거야. 그냥 섭섭해. 기다렸어. 왜 전화 안 했어? 오빠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 말 하나를 못해서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여자가 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성숙한 관계를 맺게 돼요. 또 하나는 이런 가정을 성장했을 때 결혼 자체에 대해서 완전 불신해 버리는 거예요. 아, 결혼은 여자의 그 무덤이야. 또 남자들은 나는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쿨하게 살지 내가 번 돈 나눠 쓰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고 있고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극헌한 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너무 불쌍했고 내가 지금 태어나서 자란 가정은 내가 절대 살고 싶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꾸릴 가정은 굉장히 완벽해야 하고 정말 믿음의 가정이어야 되고 그런 환상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어떤 한풀이로서의 결혼을 기대하는 거지. 그리고 재물로서의 배우자를 찾아 헤매는 거야. 자기 인생에 뭔가 전환이 있어야 돼. 근데 꼭 그 전환이 결혼이어야 되는 거지. 결혼이어야 되고 그 결혼은 완벽해야 하니까 완벽한 결혼에 필요한 완벽한 재물을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결혼이 우상숭배가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어렵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동그라미가 우리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동그라미를 자기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남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회복이 필요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저변에 있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구원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수신기의 위치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조금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떻게 써야 되는 거가 될까요? 네. 남녀의 사랑이 절대 서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 그 동그라미, 어떠한 그런 외로움, 어떠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정서의 안정이랄지 사랑의 어떠한 그 기대치는 반 정도 밖에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동성 친구들과의 생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고 점점 그것이 채워져 가는 것이지 남녀 관계가 나의 외로움이나 나의 정서나 내가 원하는 사랑이나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치를 절대 포기해야지 돼요. 그거를 포기하면 조금 내가 볼 때 모자란 듯한 사람이랑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쉬워지는 거죠. 왜 굉장히 좋은 남자인데 머리숱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걸까? 그 마음에는 우리는 굉장히 완벽해야 되는데 165에 머리숱이 없는 오빠는 그 완벽하고는 맞지가 않잖아. 그치? 왜냐면 완전히 획을 긋는 사건이어야 돼요. 결혼이 자기 인생에서. 판을 뒤집는. 근데 그렇게 판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애를 생각할 때 절대 남녀 간의 사랑이 서로를 절대 구원하지 못하고 연애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성장하고 또 그런 내가 상대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가 또 20대 해야 되는 연애의 기술 두 번째는 최소한 6개월은 만나라는 거야. 최소한. 요즘에는 22일 만나고 막 이래요. 투투. 100일을 사귀면 우와 니네 오래 사귀었다 막 이래요. 20살들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도 3개월은 만나죠. 그렇죠? 최소한 6개월은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6개월쯤 되면은 남녀관계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갈 관계인지 아닌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6개월 정도가 돼요. 근데 6개월 정도 되면은 서로 이렇게 좀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는 사이인지 아닌지가 약간 판가름 나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실망하는 시기는 우리가 왜 100일을 살까요? 100일까지는 좀 좋죠. 길면은 4개월, 5개월 좋은데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첫 번째 갈등을 맞이하게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싸움을 시작되고 첫 번째 갈등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때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귈 때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이미지가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정말 자기가 명심 또 명심해야지 돼요. 자, 제가 어느 여대 모 여대 앞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정말 청아하고 그 순수하고 아름답고 귀엽고 막 이런 여자 3명이 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았는데 그 친구들이 어젯밤에 봤던 야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쳐다봤는데 정말 단아하고 청순하고 남자분들이 보면 딱 좋아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수놓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있잖아. 수놓고 막 이럴 것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봤는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뭐 요즘 친구들이 야동을 보는 거가 그렇게 충격은 아니지만은 그 사이트를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하게 그 사이트 공유를 하는 그 정보력에 제가 좀 놀랬고 그것을 지하철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나눈다는 거에 굉장히 하여튼 뭐 신선했어요. 근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어떤 여자 이미지를 보고 그 여자를 추측하고 여자들도 어떤 남자의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을 추측하죠. 근데 절대 이미지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분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제가 현빈이 군대를 갔을 때 정말 상심 했어요. 제가 하필 또 시크릿 가든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증폭돼 있는 그때 군대로 보내버리면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떡하란 말인가. 아니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든 다음에 보내야지. 너무 이 기획사의 이 고도의 전략에 정말 그 내 연인을 보내는 듯한 그 착각. 연예가 중계를 볼 때 그 현실과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이 가슴 아픈 그 보내고 나서 마음 허전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고 사랑은 변화하는 거니까, 그지? 이분이 오신 거야. 이분이 오셨는데 그 잃었던 마음의 빈 구멍이 채워지면서 이게 카타르시스가 채워졌어요. 이분을 제가 아련하고자 저희 아이를 밤마다 지금 실시간으로 뵙기 위해서 9시부터 미끄럼틀을 막 10번씩 태우고 어떻게든 9시 55분에라도 잠이 들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분이죠.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 섹시 아이콘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분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이분들 우리 언니가 이분이랑 결혼하지 않는 이상, 우리 오빠가 이분이랑 결혼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분들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죽어도 없죠.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분들의 이미지를 알 뿐이고 이미지를 추측해서 좋아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연인을 만날 때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연인 관계를 시작할 때 이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실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떤 만남이든지 우리는 어쨌든 외모에서 호감을 느끼고 그 호감을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시점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예요. 뭐야, 얘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막 멋있고 이런 남자인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거 찌질이잖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뭐야, 얘 굉장히 올바른 여자이고 굉장히 정숙하고 단정한 줄 알았더니 맨날 12시에 건대 앞에 싸돌아다닌단 말이야. 이럴 때 뭐야, 얘 진짜 굉장히 정신없는 여자이잖아. 이런 생각이 든 어떤 시점이 온단 말이죠. 둘 사이 관계에서.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6개월 이내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한 심경의 변화는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이미지를 벗고 있구나. 이제 이 사람의 진짜 이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됐어. 이 실망은 당연한 거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때 매력이 사라지면은 관계의 흥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만남 자체 흥미 잃어버리고 바로 이별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20살, 21살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걸 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체를 사랑하는 순간이 왔다. 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미지를 넘어서 실체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깰 때가 있어요. 살다 그 연인을 시작하다 보면 홀딱 깰 때가 있죠. 저 연애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첫 연애를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인기 좋은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랑 문학의 밤을 준비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일찍 시작했죠. 근데 그 오빠하고 그 맥도날드에서 만나가지고 그 세트를 먹는데 감자칩을 그 오빠가 이렇게 먹었어. 손톱에 때가 낀 거야. 그 뒤로 안 만났어요. 그 오빠는 우리 교회에서 인기 짱이었어. 정말 그 오빠를 만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도 완전 왕따가 될 만큼 그 오빠는 진짜 인기 짱이었지. 근데 나는 그 오빠가 감자칩을 먹는 그 순간, 그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나? 못 만나게 돼. 중학교 2학년의 저의 가슴은 손톱에 떼낀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의 지경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랑을 포기했어요. 예, 깰 때가 진짜 사랑의 시작이에요. 깰 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깨는 시점이 반드시 오죠. 근데 깰 때가 헤어질 때는 아니야. 깰 때가 진짜 그 사람하고의 만남이 시작될 때예요. 자, 참으린 내게면은 후회하는 이별을 막을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가장 조금 그럴 때는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그 이별을 후회하고 너무 쉽게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났다가 너무 쉽게 또 깨지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응? 너무 쉽게 헤어졌다가 다시 그걸 후회해서 다시 또 만나갖고 또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진짜 곤란하죠. 참으리는 딱 4개.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딱 만났을 때 6개월 이내에 이 깨는 것이 시작될 때 참으린 4개를 새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헤어지는 거지만 최소한 4개 정도는 가슴팍에 새겨져야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3번째 기술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6개월 이내에 깊은 스킨십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킨십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로를 친밀하게 느끼도록 착각하게 해주죠. 요즘 세대는 굉장히 외로움이 많잖아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굉장히 소프트한 세대예요. 그런 세대의 특징은 굉장히 터치를 원하는 거죠. 훨씬 더 터치를 원하고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을 만큼 자기 자신이 터치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일 줄은 몰랐던 거야. 자기 자신도. 근데 굉장히 관계 안에서 그런 걸 원하게 되죠. 그리고 속도가 붙으면 거의 백이 잘 되지 않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너무 빨리. 그러니까 친밀함이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갈등이 필요한 거고 화해가 필요하고 참으른 4개를 새기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열매로 생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가장 빨리 안정감과 친밀하다고 느껴지게 해주는 도구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빨리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친해졌다고 느끼게 되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안정된 관계라고 착각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깊다고 착각하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인격은 커넥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친밀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랬을 때 6개월 이내에 그 갈등이 딱 증폭되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서로 아직 이게 안 됐어요. 인격적인 그 연결점이 안 됐는데 육체적 관계는 시작됐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된 관계는 깨져요. 그러면은 배신감은 증폭되는 거야. 너가 나를 이렇게 쉽게 떠날 거면서 그렇게 많이 만진 거였어? 네가 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면 너 나 가지고 논 거야? 너의 욕구에 뭐 내가 놀이개였어? 막 이런 식의 이제 막 반응들이 막 생기게 되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 그렇게 확 떠났을 경우에 또 같은 교회에 앉아 있었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그 자매를 보면 계속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거야. 그때 그 일이. 그러니까 여자는 수치심에 시달리지만 남자는 그때 영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매를 보면 그게 생각나고 집에 가서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절대 손도 잡으면 안 돼. 저는 이런 주의는 절대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고 현실적인 가이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어떤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6개월 이전에 스킨십이 빨리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이런 패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도 믿지 않아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은 스킨십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요. 스킨십 자체가 굉장히 요즘엔 그냥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실제로 연애를 할 때 이 성을 운영하는 방식은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섹스에 관해서 이 시대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떤 책에서 적어가지고 온 거예요. 섹스는 육체적이며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결혼관계 안에서만 묶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고루한 생각이다. 성은 개인적인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한 즐길 수 있다. 분홍 색깔로 제가 써놓은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이 거짓말에 속고 있죠. 이것은 앞면이죠. 성의 앞면이. 이 뒷면은 미혼모, 미혼부, 그 다음에 낙태, 굉장히 수많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아픔과 사건과 상처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결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의 인생의 차원에서 또 교회적 차원에서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있는 어떤 하룻밤의 사건이 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오직 로맨틱하게 로맨스 있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섹스는 육체적인 거 절대 아니고 굉장히 소울한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육체적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영혼이 같이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묶여요. 여러분이 줄하고 줄을 묶어본 적 있죠? 그렇게 묶이는 거야.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야. 결혼관계 외에서 이렇게 시작됐을 때는 영혼이 이렇게 타이가 된다고 그러죠. 소울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푼다는 게 쉽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개인적이지 않아요. 싱글의 성은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운 게 아니고 굉장히 책임이 많이 다르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되는 거는 많은 청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분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을 약속하면 해도 되는 줄 알았다. 한 사람과는 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약간 부분적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에 제가 많이 받는 상담은 이번 주에 왔던 상담 중에도 그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먼저 했을 경우에 어차피 결혼할 건데 제가 이번 주에 받았던 상담은 지금 11월, 이제 12월 했죠. 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집이 이제 먼저 그것 때문에 이제 세팅이 된 거죠. 그럼 어차피 결혼할 건데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사연이었어요. 어차피 결혼하게 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알아요? 3달 사이에 죽을 수도 있어. 둘 중에 한 사람이. 3달 어차피 결혼할 거라고 예상. 물론 나는 어차피 그분들이 결혼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3달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어. 근데 한 사람이 죽었어. 한 사람이 임신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이 세상에 절대 없어요. 우리는 그때에는 굉장히 우리의 편리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최대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야죠. 하나님이 성을 디자인하셨을 때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그것을 그 밖에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나쁜 열매와 폐단을 가지게 돼요. 남자들은 심리적으로 성관계를 딱 맺으면 혼외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그 자매가 싫어지죠. 밀어내게 된다고. 근데 그럼 요즘에 굉장히 프리하게 섹스를 하다가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남자들, 그렇게 해서 결혼한 남자들, 그 사람들의 인격이 그걸 잡은 거겠지. 그 사람들의 인격이 흔들리는 감정을 잡은 거겠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밀어내죠. 밀어내고 여자들은 뭐야? 반대로 집착하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싶어 하고 마음으로 그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지. 이 오빠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게 돼요. 아주의 소수 훌륭한 인격을 가진 남자들만이 자신들의 그 흔들리는 감정을 인격으로 잡지.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도 많이 있고 서로에게 결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혼관계 외에서 사용하라고 허용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그것을 결혼관계 안에서만 허용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대에서 혼전에 굉장히 거리낌 없이 섹스하고 결혼하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혼전 성관계를 한 사람들이 결혼 후에 혼외 정사를 할 확률이 80%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한 균열이 있다는 그 저변에는 그거는 앞으로 일반 심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있어요. 부부 심리에
불신이 언제나 깔려 있어요. 나하고도 그랬는데 결혼 관계 제도의 틀을 깰 가능성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불신이 언제나 부부 사이에 그 텐션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조심해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어린 분들은 없지만 어쨌든 군대 가기 전날 오빠 믿지? 오빠를 365일은 다 믿어도 믿지 못하는 날이 이틀이 있지. 군대 가기 전날하고 휴가 나온 날은 오빠를 다 믿어도 이날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어학연수 가기 전날은 오빠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사고 1위가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에 숙제만 하러 들어갔어요. 절대 숙제만 하고 못 나오지. 라면만 끓여 먹으러 들어갔대. 라면은 김간에서 먹는 거야. 빈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왜 라면을 끓여 먹으러 빈집에 들어가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어흥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들어간다고. 자취방이 사고 1위, 또 사고 1위죠. 빈집 자취방.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 사귀다 보면 보통 이제 그 상경해서 자취하는 사람들, 또 이제 30대 이상 오빠들이 집에서 독립, 엄마랑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래갖고 이제 독립해가지고 사는 이제 오빠가 또 몸살이나 사귀다 보면은 몸살이 난다. 오빠가 또 아파요. 또 신입사원으로 고생하다가 또 아파. 그렇게 또 치근해. 그러니까 가갖고 사고가 나는 거야. 안 죽어요. 안 죽어. 몸살 났다고 죽지 않아. 진짜 죽을 것 같아? 119를 보내줘. 보내주고 본죽 아저씨랑 같이 들어가면 되지. 요즘 본죽 다 배달해 주잖아. 나랑 가장 친한 친구랑 가면 되지. 절대 꼭 혼자 가지 않아도 되잖아. 정말 꼭 혼자 갈 일은 없잖아. 근데 혼자 가다가 일이 생긴단 말이야.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우리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나도 믿을 수 없고 너도 믿을 수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성인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어떤 인물 생각해봐요. 다 똑같아. 아무도 못 믿어. 그 사람도 못 믿어. 나도 못 믿어. 너도 못 믿어. 이거는 저도 절대 저를 믿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은 밤에 같이 차 탈 일이 있잖아요. 그럼 뒤로 가. 뒤로 가. 밤이 깊었어요. 뒤로 가. 뒤로 가라 그래요. 뒤로 가죠. 그 예전에 그 빌리그레함은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을 때 여자 혼자 있으면 안 탔대요. 자기가 그 텐션을 느껴서. 안 돼요. 자취방, 여행. 또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오빠가요, 너무 사랑한다고 여행 가는데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갈까요? 이러면 상담 메일 보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가 결혼 전에 남자하고 갈 수 있는 여행은 선교 여행이랑 전도 여행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랑은 어떤 여행도 가면 안 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잡고 그런 여행을 왜 해? 그건 고문 여행이지. 그렇게 해봐요. 보아도 보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야. 도대체 그런 인내심 테스트하는 여행을 왜 해요? 여러분 안 돼요. 여행 아니야. DVD방. 안 돼요. 한강 고수부지에 차 세워놓는 거 안 돼. 차. 나중에 그 차 안에서 오빠 만날 일 있으면 집에서 키우는 개라도 데리고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나를 만지면 이렇게 막 무는 개 있잖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피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의 어떤 잘못된 신화 중에 하나는 절대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맞지만 절대 참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거야.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 견디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지. 그냥 김간에서 라면 먹고 숙제는 각자 아프면 119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돼. 여행은 절대 안 가니까 정말 둘이 너무너무 여행이 가고 싶어? 그러면 정동진 기차 여행 있잖아. 300명 정도가 같이 갔다가 같이 오고 다 같이 기차에서 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괜찮아. 그런 여행 가도 되지. 다 가도 되네. 그런데 그 진짜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거는 가도 돼. 근데 숙박하고 이런 거는 진짜 곤란해요. 근데 도망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신화는 이거죠. 참을 수 없다. 누가 이런 신화를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참을 수 없지 않아요. 정말 참을 수 없다면 오랫동안 교제했지만 사고를 치지 않고 결혼한 커플은 문제가 있는 커플이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도 4년 연애했어요. 4년 연애했고 32에 결혼했거든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 힘들긴 하죠. 쉽진 않아.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딱 계획이 쓰지. 마음으로. 사고를 치고 싶은. 우리는 사고를 그냥 치게 되는 건 아니야. 어느 순간 그 사고를 치는 것을 내 마음이 허용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그것을 다시 통제할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어. 참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한 기회를 본인이 계속 허용한 거야. 그래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도록 허용한 거지. 그리고 비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절대 참을 수 없지 않아요. 절대 참을 수 있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그저 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세 가지 동그라미를 가져야지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욕구 자체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야동을 자꾸 보면 힘들어. 남자분들이 야동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보고 고백하는 것보다 많이 보죠. 야동을 보면 당연히 자유행위로 이어지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 죄책감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제 계속 그 사이클에 걸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은요. 커뮤니티를 형성해야지 돼. 쉐어를 해야 돼. 넌 일주일에 몇 번을 보니? 나는 몇 번을 본다. 나는 솔직히 이렇다. 나는 여자친구를 볼 때 굉장히 힘도 있다. 이런 여러분의 그런 것 자체를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남자분들은. 근데 어쨌든 남자분들은 그게 좀 약간 시선이 차단돼야지 자극을 덜 받고 그래야지 굉장히 좀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부에서 해야 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부분을 오픈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런 사이클에 빠져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변태인가 봐. 나는 중독자인가 봐. 라는 남몰래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기독교 남성들이 선의지가 더욱더 많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선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중독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변태도 별로 없고. 정상범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성적인 거를 육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죄책감으로 눌릴 때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대부분의 남자분들의 그러한 야동에 대한 집착이나 자유행위에 대한 집착은 정서하고 훨씬 더 민감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가 강하기도 하죠, 물론. 근데 그건 정상이고 중요한 거는 자신의 정서. 어머니하고의 관계, 양육의 방식 이런 것들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외로움이 훨씬 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욕구를 증강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빛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서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자신의 외로움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은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의 이 성에 대한 싸움은 죽을 때까지예요. 결혼하면 괜찮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서 안정적인 성적인 대상이 생기지만 그때는 그 안에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성욕을 느끼게 되는 또 보통 5년이 지나면 자기 아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지구인 남자들의 이 한계가 우리의 그 아픔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근데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정서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해낼 수 있어요. 여자분들도 정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지키는데 여자도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잘못된 신화는 여자는 남자보다 성욕이 낮다라는 건데 남자보다는 좀 많이 덜 생각하겠죠. 하지만 거의 같죠. 욕구는 누가 여자의 성욕이 그렇게 억압됐기 때문에 교육받았지 여자의 성욕도 만만치 않죠.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서는 동성 친구가 많아야 돼요. 사고를 치는 친구들의 특징은 동성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지. 자기의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고립되면서 보통 사고를 많이 쳐요. 자기가 수다를 떨 동성 친구. 그다음에 자기가 힘들고 외로운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고 같이 울 수 있는 그 자기가 오른쪽 다리라는 걸 알았을 때 같이 찐방에서 밤새 그 오빠를 말로 쾌도난말 수 있는 3명의 친구가 있어야지. 여자들은 이 오빠랑 헤어졌어. 이 오빠의 오른쪽 다리라는 걸 알아서 그거를 다른 오빠한테 가서 속상하다고 말하다가 그날 밤에 그 오빠랑 일이 나는 일 있죠. 되게 많이 있어요. 건강한 정서 중요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격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적이 없다. 물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키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분의 법에서 우리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조롱받을 만한 일이죠. 요즘에 성적 순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열매는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기술은요. 싸움을 잘해야 사랑도 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저희 퀴즈를 내볼게요. 싸움의 횟수. 자, 우리 많이 싸우는 커플과 적게 싸우는 커플이 있어요. 어떤 커플이 더 건강한 걸까요? 많이 싸우는 커플이 건강하다. 손 들어볼까요? 네, 적게 싸우는 커플. 안 싸우는 커플. 네, 횟수는 상관이 없어요. 횟수는 의미가 없어요. 성격이 파이팅 하는 성격이면 주구장창 싸우는 거고, 성격이 그냥 좀 이렇게 소심하기도 하고 좀 신중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은 적게 싸우는 거죠. 중요한 거는 10번을 싸워도 10번을 잘 화해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싸웠는데 그 싸움으로 파탄이 나는 커플이 있어요. 중요한 건 싸움의 횟수가 아니고 싸움 그 갈등을 해결하는 거야. 해결 능력이 훨씬 더 그 커플한테는 중요해요. 제가 있었던 사무실에서는 제 옆자리 남자분이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와이프하고. 저랑 친한 분인데 아침에 들어오면 일단 여기 이렇게 내천이 그려져갖고 막 들어오는 거야. 이제 싸웠어요. 하여튼 맨날 싸워요. 하여튼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그럼 이제 와이프가 아침에 싸우다가 출근했잖아. 그러니까 분이 덜 풀리니까 도착한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한다고 사무실로. 그러면 이렇게 막 야, 이래. 야, 관도, 야, 짜증나, 끊어, 확 끊어버려. 근데 그때 싱글이어서 갖고, 와, 예수 믿는 남자가 저렇게 말해도 되나, 와이프한테. 말하다가 막 말치로 자르고 막, 진짜 막 그렇게. 근데 점심시간에는 또 전화를 막 하고 있어. 이쁘나? 이쁘나? 막 이런 전화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이쁜이 와이프. 아침에 싸우지 않았어요? 싸웠지. 원래 다 이러는 거야. 그렇게 계속 살아요. 계속. 이쁘나? 이혼해! 이쁘나? 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갈등을 그렇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싸움은 그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울 때 분이 안 풀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틀렸어.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이것은 진짜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싸움은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요. 자, 제가 한 이야기 어떤 블로그에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누가 잘못했나 보세요. 제목은 내 여자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자,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나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 그래, 배터리를 확인해봐. 어떡하지? 나 김 과장한테 진짜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배터리를 확인해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지각을 해가지고 오늘 지각하면 진짜 끝이. 그러니까 배터리를 확인해보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배터리가 그렇게 중요해? 척 끊어버렸어요. 그 남자가 도대체 저는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러면서 이제 올린 글이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자, 남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잘못했다. 둘 중에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 없어요. 이 사건은 잘못한 사람이 없어. 남자는 그 배터리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 배터리만. 그러면 김 과장한테 혼나지도 않아도 되고, 오늘도 또 지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나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릴 이 시간, 지금 이 타임 라인, 나우 배터리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빨리 그 여자를 회사로 보내주고 싶단 마음이고, 여자는 이미 하이카 직원을 불렀잖아요. 오고 있어. 배터리든 뭐든 그 사람이 와서 해결해 줄 거야. 이 여자는 지금 내 자기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공감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포인트가 달랐던 거지. 남자와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싸우죠. 다르기 때문에. 정서 패턴이 굉장히 다르고 사고 체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싸움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요. 또 하나는 성장 배경, 가정의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결혼한 부부가 신혼 때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이번 주말에는 좀 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는 쉰다는 개념은 가만히 누워 있는 거야. 시체놀이.
재방송을 보면서 과자 막 먹으면서 굉장히 그 나태한 생활을 하는 거 있지.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과자 막 함께 떨부러뜨렸고 계속 누워가지고 재방송을 보는 게 쉬는 거야. 이 남자는 쉰다 이러면 등산에 가는 거야. 산에 가고 밖에 나가고 막히는 길을 막 기다려가지고 막 가서 산공기 마시면서 이게 몸으로 해야 이게 쉬는 거야. 그런데 딱 토요일 아침이 됐을 때 여자는 뭘 하고 있겠어? 가만히 누워 있겠지. 남자는 뭘 하고 있을까? 준비를 막 하잖아. 그럼 서로 시작되는 거지. 뭐해? 쉬자며. 그러니까 쉬자고. 아니 그니까 쉬자고. 그니까 쉬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쉰다라는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다른. 근데 우리가 이것이 서로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남녀 간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양다리였어. 너가 도박을 했어. 이러한 아주 극도의 잘못한 누가 봐도 명백한 객관적인 잘못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상대적인 거예요. 대부분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싸웠을 때 기억해야 될 거는 절대 틀려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려서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이 참을 수 없어서 굉장히 화가 날 때 그 부분이 만약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은 저는 조금 뭐랄까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정리하는 걸 좋아하지만 정리를 좋아하는 패턴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주말에 대부분 강의가 있고 대부분 강의가 있을 때 저는 월요일 날 아침에 만약에 집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아침에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제가 짜증 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하여 설거지나 뭐 냉장고 정리나 음식물 쓰레기 정리나 무슨 거실 정리나 빨래나 이런 거를 완전히 해놓고 일을 하러 나와야 되는 성격인 거죠. 저희 남편은 약간 이제 달라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언제나 빨래를 빨래통에 꼬린을 시키는 적이 없단 말이죠. 저는 일을 하고 왔을 때 빨래 건조대에 빨래가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 근데 빨래통에 언제나 빨래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건 같은 게 있으면 어느 축구 대회에서 받은 건지 다 보이는 그렇게 빨래를 걸어 놓는단 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 아기가 없고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뭐 아기도 있고 막 아기 가면 계속 어차피 이러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빨래통을 볼 때마다 아 이거 물어봐야지. 왜 이러는지 물어봐야지. 또 바쁘니까 까먹고 하다가 제가 정말 결혼한 지 5년 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왜 빨래통에 빨래를 다 넣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답답해서. 저희 남편이 그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또 그런 걸 알고 있어. 내가 그랬나? 미안. 이러면 또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 뭔데? 그 이유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되게 좀 조곤조곤하게 설명하는 성격이거든요. 자,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서 수건을 썼어. 수건은 어떤 상태지? 젖은 상태지. 그렇지. 그게 빨래통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자, 그런데 바로 당신이 또 샤워를 했어. 그 수건은 어떤 상태지? 젖은 상태야. 바로 그게 들어간다. 생각해봐. 그 밑에 있는 빨래는 어떤 상태일까? 젖은 상태지. 그게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봐. 군내가 나지 않겠어? 너무나 논리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원리는 빨래통에 빨래 다 넣지 않고 반에 걸쳐놨을 때 다음 사람이 빨래를 넣기 전까지 그게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고 압사당하고 이러면서 훨씬 빨래가 군내가 덜 난다는 우리가 미처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살림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거를 들은 뒤로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빨래가 건조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가는 거죠. 자, 우리가 둘의 문제는 그래요. 부부관계에서 문제 있어서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빨래를 안 접어놓는 거야? 야, 제발 나가기 전에 그냥 좀 쉬고 나가. 왜 이렇게 나가기 전까지 일을 하고 나가? 라는 만약에 우리가 자기 안의 논리로 우리 서로를 대할 때 굉장히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저 같은 성격을 만나지 않고 저희 외숙모 같은 성격을 만났다면 절대 그것을 지적조차 받지 않았겠죠. 저희 외숙모는 굉장히 그 편안한 성격이에요. 편안한 성격. 그러니까 틀이
없고 굉장히 편안한 사람. 원래는 제가 오늘 강의가 잡히고 원래 아기 봐주시는 분이 아기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봐주기로 했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약간 멘붕 상태에 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 외숙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래 데려와 이래고 지금 거기다 맡기고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되게 이제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 그 집에 2년 정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살면서 굉장히 이상했던 것은 정말 집안이 어떤 룰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 룰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니까 이렇게 피해 다니지만은 정말 제가 궁금했던 하나는 화장실에 왜 양은 냄비가 엎어져 있을까? 그건 되게 궁금했었어요. 항상. 근데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내가 또 적극적으로 그 양은 냄비, 왜냐면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를 꺼내서 싱크대에 다시 넣는다거나 이런 걸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 화장실에 양은 냄비가 똑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그 냄비가 이렇게 엎어져 갖고 있었던 한 2주 정도가 있었어요. 제가 언제나 화장실에 또 그게 나오면 까먹고 가면은 아직도 저기 있네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삼촌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야, 도대체 화장실에 라면 냄비가 왜 있어? 이런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외숙모가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그거를 갖다가 싱크대에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가 그때 사건을 참 잊을 수 없는데 좀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저희 남편이 저희 외숙모 같은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수건을 걸어서 넣었던 어쨌든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겠죠. 문제는 나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로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느껴질 때에는 그 사람이 정말 문제성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문제로 여기는 나의 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을 문제로 정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싸움을 할 때에는 나에게 그 문제의 근원이 있다라는 첫 번째 화살표를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결혼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그 싸움의 방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해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해야지 되죠.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대충.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같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할 때는 명명백백. 대신에 그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섭섭한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처럼 계속 뭐 피곤하다, 내가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나한테 30분이나 내가 기다렸는데 늦게 전화하니까 너무 섭섭했어. 라고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지 못해갖고 뭐 옛날 여자 얘기 꺼내고 누구랑은 뭐 전화 오래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누구 걔는 예뻤어 뭐 이렇게 걔랑은 왜 헤어졌다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그 말을 이렇게 돌려하면 이제 섭섭한 거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거야. 이번에 네가 잘못한 거야. 다음에 똑바로 해. 내가 이번에 용서해주겠어. 너 이번에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다음엔 또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해봐. 이런 식의 패턴.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별로 없고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람 핀 거 아니라면 다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드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 미안. 근데 남자들이 이 말을 그렇게 못하는.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미안해. 이러지. 그러면 여자들은 말로 미안해가 아니라 정서로 미안해를 느끼기를 원하지. 근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I'm sorry를 할 때 더 얄밉고 더 그 말에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눈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꼭 그게 안 되면 집에 가서 카톡으로라도 미안해 하고 울으란 말이야. 이렇게 꼭 그 미안해를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결혼을 할 만큼 사랑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싸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왜 이것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를 바라볼 때에는 상대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가끔 보실 때 있죠. 거기 보면은 언제나 문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떤 패턴으로 주구장창 연이 되면 싸우는데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는 이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은 대부분 과거의 어떤 스토리에 기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의 과거의 이야기를 알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멀쩡하게 성인으로 성장했지만 누구나 그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알고 그 아이를 사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자,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그 미셸 파이퍼하고 브루스 윌리스가 부부인데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둘이 막 부부싸움을 막 해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점점 넓어지면서 그 여자 옆에 누가 있냐면은 그 여자의 친정 부모님, 그 아버지, 그 남자의 그 자기 친정이 남자 뭐라지? 하여튼 자기네 그 본가 부모님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옆에 같이 싸우는 거는 아니지만 그 감독이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준 거야. 우리가 두 사람이 싸우지만 누구랑 싸우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 우리 아빠가 준 가치관을 가지고 싸우고 또 하나는 플러스 우리 어린 자가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녀가 싸울 때는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몇 명이 싸우는 거냐면은 8명이 싸우는 거야. 나, 너, 너네 엄마, 우리 엄마, 너네 아빠, 우리 아빠, 너의 어린 자, 나 어린 자. 이 8명이 싸우는 거니까 싸움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를 인정하고 상대의 어린 시절에 집중하면서 서로를 좀 케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이해하려고 하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해할 때까지 물고 늘을 때. 야,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네가 날 이해시켜봐. 야,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오빠는 왜 이렇게 날 이해 못해?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니? 넌 왜 이렇게 날 이해 못해? 진짜 답답해. 우리가 싸울 때 이런 말. 진짜 짜증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김선희 그 부부 클리닉 대표 김선희 원장님이 쓴 어떤 표현이에요. 남녀 관계에는 언제나 숙명적인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서로 결코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 서로 100% 이해받기 원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싸움이 끝나지 않는 거야. 실망하겠지 그만큼은.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대치의 약 70% 정도만 그 사람이 이해한다고 느껴져도 그거는 거의 150% 이해하는 거랑 같아요. 남녀는 결코 서로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가는 것이지 절대 100% 이해할 수 없고 절대 대화로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남녀 관계는 절대 서로를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잘 싸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모든 관계가 많은 싸움을 통해서 다 결혼에 또 이룰 수는 없죠. 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별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한다면 그게 기적적인 일이지 이별은 당연한 거야. 이별은 그냥 정해진 수순이야. 근데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는 거면 웬일이야 결혼이라는 거래? 라고는 하지 않고 우와 이렇게 하지만 누가 헤어졌어 그러면 웬일이야 야, 걔는 깨졌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한 촌스러운 마인드를 버려야지 교회 안에서도 되게 좀 건전한 연애 문화가 생길 수 있어요. 결혼하면 우와 하는 것처럼 이별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고 막 교회 공동체 안에서 1년에 5명을 사귀고 5명 이별 이런 거 말고 이런 또 번외 거를 또 들이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정말로 1년 2년 사귀었는데 정말 안 맞아서 이별했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건 정해진 수순이죠. 수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별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별은 꼭 아파야 해. 아픈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이별은 꼭 아파야지 되는 거예요. 아픈 시간을 꼭 지나야 그 사람이 다음 사랑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별의 어떤 룰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만나서 이별을 해야 돼. 요즘엔 또 그렇게 글로 이별을 한다. 글로 카톡으로 헤어지고 막 이래요. 안 돼. 우리가 만나서 헤어져야 돼. 만나서. 그리고 헤어지는 거는 보통 땅땅땅 한쪽에 결정해가지고 통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한쪽이 마음을 딱 정해버리는 거지. 아, 절대 다시는 못 만나. 이건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땅땅땅. 이제 연락하지 마. 그거는 진짜 매너가 아니야. 진짜. 특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귈 때 뜸을 들이잖아. 사귈 때 뜸 들이고 조금 데이트하다가 두세 됐다 고백하죠.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예고편에 있어야지. 사귀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아, 계속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그걸 입 밖으로 내야 돼. 야, 우리 계속 갈 수 있겠냐? 를 입 밖으로 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일기예보처럼 서로의 정서 상태를 계속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적 연애의 경험으로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연애를 하지 않는 거야. 연애는 뒤통수 치는 게 절대 아니야. 앞통수를 계속해서 두드려주는 거야. 우리 만남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계속 만날 수 있을지 나 좀 고민이 돼.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잘 만날 수 있을 것인지 헤어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2, 3개월 필요해요. 그리고 이별에는 반드시 이별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 그냥 힘든 건 우리가 사귀고 싶을 때에도 그 사람이 너무 끌린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별할 때에는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면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만남을 성장판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별해야 되고 시간을 가지고 이별해야 되고 이별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 분명. 그래서 너가 나의 어떤 부분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만남을 포기하는 건지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도 알아야 돼. 그래야 조금 헤어지고 나서 외롭다고 책임지지도 못할까 하면서 돌아가는 짓 따위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책임지지 못할 거면서 외롭기 때문에 한밤중에 전화하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거죠. 만나서 시간을 가지고 이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울어야지. 울어야 돼요. 남자분도 제발 울어요. 그냥 울어. 그러니까 울어야 돼. 눈물을 흘려야 마음이 씻기는 거죠. 그러니까 울어야 돼. 우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는 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울어요. 울어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욕도 하고 뭐 그래요. 좋지. 마음이 힐링이 되죠. 욕기도 이런. 주님은 다 들어주시니까 좀 욕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힐링 좀 하고 울고 이야기해야죠. 남자분은 자신의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여자들은 말 안 하지 않아도 이건 잘 하시죠. 이야기하고 꼭 기도하세요. 남자분들은 이런 거 기도 되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편지를 써. 한글 2002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세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 패턴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깨진 정서적인 이유를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다음 만남에 꼭 반영해야지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누구랑 헤어지면요 가장 안 좋은 게 그 여자의 아픔을 여자로 치유하고 남자의 아픔을 남자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나빠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질 않았어. 심리 상태가. 반드시 6개월의 공백기를 가져야 돼요. 6개월 동안은 누구를 만나면 안 돼. 정리를 해야지. 정리. 그 만남을 잘 정리하고 그래야 잘 정리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할 에너지도 생기고 그러니까 6개월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1년에 한 명 이상에게 대시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룰을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담 정말 거의 30%예요. 돌아가고 싶은가? 돌아가도 별 볼 일이 없어. 대부분. 만약에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정말로 이 사랑을 반드시 시작해야 될 이유 그리고 헤어진 이유가 분명했지만 그 분명한 이유에 내가 정말 분명하게 다르게 그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어떤 의지와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감정적으로 그리웠고 미련이 남아도 돌아가도 별 볼 일이 없고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끝난 거는 끝난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그거 진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자, 6번째 기술. 뭐 아니면 도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청년에서의 공동체에서의 만남은 무조건 뭐 아니면 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하고의 관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 중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닌 관계가 있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대체 그 애하고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가 있죠. 사람들이 야 너네 사귀니? 아니 그럼 너네 앞으로 사귈 거야? 글쎄 우리 사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 사람하고 나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야. 근데 정말 친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에 여자친구라면서 누구를 데려왔어. 그럴 때 사람들이 나한테 괜찮아? 이러고 물어보는 거지. 나랑 걔는 사귄 사이는 아니었어. 그리고 집에 갔는데 자기는 심정적으로 지금 배신당했고 실현당한 심정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거지.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이별이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거. 그 애하고 나는 뭐지? 이런 관계 교회 안에 진짜 많아요. 이런 걸 애매한 친밀함이라고 불러요. 자, 너는 사귀니? 우리가 사귀나? 아니, 우리가 사귈 것인가? 라고 생각한 지 3개월이 됐지만 사귀지 않는 관계를 이거라고 부르죠.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 카톡을 진짜 자주 해. 둘이 밥 먹어. 둘이 차 마셔. 둘이 영화 봐. 둘이 정말 친해. 굉장히 스페셜해. 그런데 사귀는 건 아니야. 이런 관계. 다 싹 다 정리해야 돼. 이거만큼 영양가가 없고 공동체를 좀먹는 악의 관계는 없어요. 이것이 청년부의 실제 에너지를 가져가는 악의 축이야. 이런 친밀함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배신감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연인 관계가 이 실제 청년부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 물론 그 남녀 관계가 호감의 시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연인이 되기 전까지 서로 딱 처음부터 연인될 수는 없잖아. 굉장히 친해지면서 우리가 우리가 사귈 건가 아닌가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지. 근데 그 시기가 6개월을 넘으면 안 돼요. 특히 이 공동체에서 6개월이 넘은 그런 관계는 안 될 관계야. 대부분 안 될 관계예요. 그냥 정리를 해야지 돼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단칼에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H양, L군, K양, 김모군 막 이렇게 있죠. 그분들한테 오늘 가서 전화하세요. 내가 오늘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너하고 나의 관계는 애매한 친밀함, 모도 아니고 도도 아닌 관계라고 하더라. 이런 관계는 싹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오늘로 싹둑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카톡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대신에 3명, 4명은 괜찮아. 그 사람이랑 절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이랑 절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페셜한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정리는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 관계 자체가 비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단칼에 정리하는 게 인격적인 거야. 단칼에 정리해야 돼. 그리고 그런 관계의 성질은 절대 단칼이 아니면 잘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남녀 관계는 언제나 모호함이 아니라 명확함을 지향해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남녀관계. 이 모호함의 기간은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이 넘으면 관계는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 왜? 우리는 왜 차를 마시고 있지? 우리는 왜 새벽 1시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오빠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근데 많은 자매들이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 길을 같이 헤매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 오빠랑 같이 차를 3번 마셨어. 물론 남자들도 이 여자가 어떤지 알고 싶으니까 처음에 차를 마시자고 하지. 한두 번 마신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3-4달 그렇게 계속 끄는 관계 있잖아. 그리고 막 매일 전화하고 막 좀 심하다 싶은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오빠가 나랑 벌써 영화를 3번 해봤어. 그리고 밥을 먹은 게 4번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해서 1시간씩 전화해. 카톡은 막 매일 보내. 근데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이게 말 안 하고 지금 사귀지 않고 사귀고 있다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걸 생각해야지. 오빠가 갑자기 애인 생겼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객관적으로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해. 근데 내 마음은 이미 여자는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 그걸 친구한테 물어보잖아. 오빠는 왜 그런 걸까? 그럼 친구들이 밤새 같이 또 고민하지. 그 오빠의 뭐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막 또 이렇게 조사에 세핑한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서 답이 나왔어. 그게 답일까? 답이 아니지. 그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오빠한테 있지. 제가 상담받은 것 중에 제일 이런 사연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상담하는 그 코너는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딱 사연이 올라오면은 3초 안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겁 없이 하는 거죠. 남의 인생을 3초 만에. 자, 그런데 제가 그날 올라왔던 사연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지금 회사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 오빠가 저한테 화분을 보냈어요. 왜 보낸 걸까요? 라고 보냈어요. 3초, 1초, 2초, 3초.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대답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70% 이상은 관심이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겠죠. 나머지 30%의 가능성이 팩트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빠한테 물어봐야 돼. 물론 오빠가 나 그 자매를 호감 있어 할 가능성이 물론 많지. 하지만 오빠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 운동을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화분을 보낸 거야. 가나다 순으로. 그런데 그 여자 친구 이름이 김가가였어.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면은 그 오빠가 집이 화원을 했는데 화원이 그날 폐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보낸 거야.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김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오빠한테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자매들이 용감하게 물어봐야 돼. 용감하게. 왜냐하면 형제들은 보통 이런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자매들보다 좀 낮아요. 빈도수가. 자매들이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또 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할수록 이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어보세요. 우리가 왜 만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거를 또 막 쥐잡듯이 물어보면 안 돼. 너 나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잖아. 남자들은 내가 이 여자한테 대쉬했을 때 이 여자가 80% 오케이 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대쉬를 한다고 하잖아.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남자의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포근하게 물어봐야지. 우리가 왜 만난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진실을 밝혀라. 막 이렇게 하면은 막 PD 수첩처럼 막 쪼면은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좀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의 남녀 관계는 이렇게 명확하면 지향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누구를 외롭다고 이용하면은 안 되고 이용 당하는 것을 오랫동안 허용해서도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데이트 문화가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명씩 6개월 이상 끌지 않는 깨끗한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이런 관계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너무 외로운데 누구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지. 그냥 외로우면 그래서 그 여자한테 막 전화하는 거야. 그 오빠한테 전화하는 거야. 근데 관계는 책임지지는 않는 거지. 외로우면 참아요 그냥. 3시면 6시까지만 참아보고 6시면 9시까지만 참아보고 9시면 12시까지만 참아봐요. 그렇게 하루 이틀 참고 기도하다 보면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성 친구를 찾아. 이성으로 찾아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혼해도 아내하고 그걸 못해. 결혼해도 남편하고 하도 못해. 그러니까는 보면은 애기 엄마들도 애기 아빠들도 자기가 정서적으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겼어.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외롭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집으로 가서 아내하고 또 자기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런 습성을 우리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남녀 관계는 모 아니면 도예요. 자, 마지막 기술은 멍 때리는 데이트는 관두는 기술이 이제 우리한테 있어야죠. 우리가 보통 데이트를 어떻게 하나요? 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의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나와 이 사람이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정말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결혼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데이트를 어떻게 하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애니팡하고 스마트폰하고 페이스북 하다가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게 시작되는 거지. 우리는 타인으로 결혼해가지고 넌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너 이런 사람이었니? 우린 너무 안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트는요. 서로의 필요를 맞추고 나의 필요를 받고 give and take를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자, 버스커 노래 중에 정말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첫 번째 가사가 이거예요.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수가 없군요. 어떻게 그런 가사를 썼을까? 맞아요.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사랑한단 말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상대 존재. 여성이라면 남성, 남성이라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사랑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사랑을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니고 로맨스가 아니죠. 고린도서 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온 사랑장.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랑장을 잘 보세요. 그거를 보면 사랑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좋은 게 없어.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좋아하지 않고 막 이런 사랑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힘들고 사랑만큼 힘들고 어렵고 이타적인 게 없어요. 자, 이 데이트는 그것을 서로 채워주고 체험받는 것이 데이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남성들의 필요 4가지, 여자들의 필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자들은 주로 데이트할 때 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남자들의 존재에 이런 필요가 있다는 걸 몰랐을 때 그냥 막연히 짜증나. 왜냐하면 이러한 필요가 발산될 때는 조금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든요. 반대로 남자들도 그렇고요. 자, 볼게요. 격려와 응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오빠하고 사귄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나는 그 오빠가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너무나 자상하고 안정적이어서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빠는 점점 유약해. 그래서 시간 지났으면 이러는 거지. 영수가 오빠 회사 관둘까 봐. 우리 회사는 동물농장이야. 인간은 나밖에 없어. 오빠는 진짜 관둘까 봐. 그래서 오빠가 맨날 막 시니컬하게 막 누구 욕하고 비판하고 관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인생이 뭐 이러면 그러면 영숙이가 오빠 대한민국에 오빠만큼도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아주 텄구나. 정신 똑대기 챙겨 막 이러면은 오빠가 되게 속상한 거지. 좀 친해지면 오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기 시작해요.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우울한 이야기를 오빠가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영수가 오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다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빠가 영수가 오빠는 진짜 구린 것 같다. 오빠 진짜 구려. 와, 이제 알았어. 나니까 만나는 거야.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빠 구린 게 뭐야? 오빠는 정말 쎄삥해.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빠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높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말 격려와 응원 이것이 사랑의 코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해줘야죠. 자, 2번째 돌봄. 이거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엄마의 정서, 그 뉘앙스를 느끼기를 좋아하고 때때로 그것을 느껴야 하고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여자들에게 조금 피곤하죠. 결혼하면 이 동그라미는 결혼하면 이렇게 커지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는 4돌 된 아들과 5돌 된 아들 그리고 35돌 된 아들이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여자들이 얘기를 막 하죠. 그럼 거기에 막 댓글을 달죠. 우리 집에는 40돌 된 아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철이 안 들고 죽나 봐요.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네 회사분 얘기를 해주는데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으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갈 수 있는 정서는 정말 거의 없는 상태예요. 거의 2년 정도는 남편에게 그 아무런 정서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쌍둥이에게 막 다 아내가 이렇게 가니까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퇴근을 해가지고 아내가 뭘 하고서 방에 들어왔는데 침대에 쌍둥이 양옆을 눕혀놓고 자기가 가운데 이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똑같이 자기가 그 쌍둥이를 돌보면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새 쌍둥이가 돼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이게 나도 예뻐해주라. 나도 사랑해주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새 쌍둥이로 퇴행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남자들이 그런 거 되게 원해요. 자,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막 데이트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아픈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영수가 오빠 열나는 것 같아. 했어요. 영숙이가 그래 열나? 안 뜨거운데 잠깐만. 오빠 나 진짜 뜨겁다. 나 만져봐. 나 더 뜨겁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더 이상 자존심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더 뜨거 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오빠가 너무 섭섭해. 우리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스마트폰 케이스 이렇게 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딱딱한 거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럼 남자들은 그거를 멋있게 까주고 싶은 욕망이 있지. 남자들의 욕망이야. 근데 오빠가 멋있게 딱 까주다가 손을 탁 다쳤어.
자, 그럼 그 순간 이 피로를 잘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빠 괜찮아? 피 많이 나? 하면서만 데일밴드를 붙여주는지 피를 닦아주는지 어떻게 까다가 다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영숙이들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어? 마저 까서 끼우고 싶은 욕망이 강렬하잖아. 그 욕망의 충돌 끝에 오빠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빠는 이제 피가 나는데 오빠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영숙아 오빠 피나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오빠가 피난다. 안 멈추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지. 그러니까 오빠가 집에 가서도 카톡을 보내는 거야. 세수하니까 또 난다. 그러면은 영숙이는 뭐야 피타령이야 막 이런다고. 근데 왜 피타령을 하는 걸까? 이게 안 되니까 피타령을 하는 거야. 나의 이 돌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이렇게 해줘야지. 오빠 피난다 어떡해 하면서 데이밴드 그럼 오빠가 뭐라 그러겠어? 용수가 오빠 피나 막 이렇게 할까? 그렇지 않지. 야, 용수가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저기 혹한기 훈련 얘기 안 해줬나? 야, 나 동상도 걸렸었잖아. 나 봉화지염도 걸려서. 야, 용수가 아무것도 아니야. 닦았어. 야, 예쁘다. 이러면서 오빠가 말을 바꾸겠지. 중요한 건 오빠가 그 순간에 그 케어를 순간적으로 딱 캐치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해주세요. 자, 내가 오빠랑 사귀었는데 오빠가 나보다도 예쁘지 않은 그 친구한테 마음이 옮겨갔어. 왜야? 데일밴드를 붙여줬어. 옮겨갈까 안 갈까? 나는 정말 데일밴드를 안 붙여주는 여자야. 닦어 막 이런 여자야. 오빠는 데일밴드 붙여주는 여자한테 이사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7대 3이야. 여자가 7이고 남자가 3이에요. 잡은 남자 놓치고 싶지 않으면 데일밴드를 꼭 붙여줘야지 돼. 자, 가장 친한 친구. 남자들이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거는 자신의 스포츠 또는 레저에 적극 동참 또는 적극 지원하는 여자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동반자로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축구 또는 디아블로 3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좋아해 주는 거를 뜻하죠. 근데 이게 또 실제 데이트 생활에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토요일 날 2시에 오빠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근데 오빠가 12시에 전화를 한 거야. 영수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안 돼? 왜? 나 축구 약속이 급하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 축구가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걔한테 신세가 진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꼭 나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오빠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어쨌든 데이트가 엎어진다는 것 자체는 여자들의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린 이렇게 묻지. 오빠 축구가 좋아? 내가 좋아?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지. 자, 그럼 오빠가 얘기하지. 그거는 그런 게 아니야. 축구도 좋고 너도 좋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If you love me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공 따위를 차러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여자들은 생각하는 거지. 내가 너에게 누구처럼 매력적이라면 네가 토요일 오후에 나를 두고 공 따위를 차러 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너가 나를 버리고 공을 차러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여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진실이 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남자들의 존재적인 특성이에요. 자, 오빠는 정말 내가 좋아 축구가 좋아해. 그 대답이 오빠는 정말 축구가 좋아서 공을 사러 가는 걸까? 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성분들. 오늘 토요일 2시에 오빠랑 데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침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자크데상 파마 티켓 35만 원짜리를 준대. 오늘이래. 오빠 만나러 갈 거예요? 자크데상에 가서 머리 할 거예요? 자크데상에 가야지. 오빠를 왜 만나? 오빠는 내일 또 만나도 되지만 자크데상은 오늘까지잖아. 자, 오빠를 싫어해서예요? 자크데상이랑 결혼하려고 해서 그런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자, 오빠는 내가 명품 매는 걸 너무 싫어해. 그리고 나는 명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내가 너한테 인생에 큰 은혜를 줬다면서 MCM 리미티드 에디션 85만 원짜리 가방 교환권을 줘서 오늘 가서 받으라고 했어. 오빠랑 데이트할 거예요? MCM 가서 받을 거예요? MCM을 그 애기를 데려와야지. 그 애기를 백화점 1층에 두는 게 죄악이잖아요. 그치? 걔를 데려와야지. 오빠를 싫어해서예요? 그렇지 않지. 우리가 지니킴을 받으러 가야 돼. 그럼 지니킴을 받으러 가는 거는 티켓을 받았어. 지니킴을 선택하는 건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그게 아니죠. 장르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공을 차러 가는 건 나를 좋아하지 않는 문제가 아닌 장르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빠는 공을 언제부터 찼을까? 오빠는 돌쟁이 때부터 공을 차고 살았어요. 군대 가서는 매일 찼어. 공은 오빠에게 수족과 같아.
보이지 않는 수족 존재의 일부, 인생의 일부고 나는 몇 년 만났어? 1년, 2년, 3년 만났어.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럴 때는 물론 이렇게 1년에 2번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하지. 하지만 오빠가 정말 이런 제안을 했어. 그럴 때는 그냥 그래? 그러면은 다음 주에 진짜 맛있는 거 사줘. 대신에 오늘은 내가 어차피 나도 할 일이 없잖아. 오빠가 공차러 가면은 오늘은 대신 내가 따라가지고 갔어요. 응? 그리고 내가 가서 캔커피 하나씩 요즘에 그 마트에 가면 250원 하잖아. 레띠띠. 그러면 그거 사가지고 그거 한 20캔 사가지고 돌려. 얼마나 멋있어 그런 여자. 그럴 때 오빠가 3년을 사귀었는데 나한테 프로포즈를 안 했지. 이날 공차면서 결정해. 이 여자였어. 이 여자야. 이 여자가 내 인생의 베스트 동반자야라고 오빠는 그날 공을 차면서 영수가 이러면서 오빠가 그날 결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제발 쪼잔하고 막 너무 그렇게 막 공주처럼 막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남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좀 굉장히 좀 와일드하고 좀 멋있게 좀 대응하면서 데이트하면 좋겠죠. 자, 이 네 번째 동그라미는 아름다운 연인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또한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전달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 데이트하다가 오빠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영수가 너도 누구처럼 머리 좀 이렇게 꽈봐. 예쁘겠다. 그러나 우린 그 뒤에 예쁘겠다는 들리지 않아. 누구처럼. 누구처럼. 누구가 좋아? 걔랑 사겨? 뭐 이러지. 이렇게 꼬는 애를 만나. 나한테 꼬라고 지적질이야. 우리가 막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거를 주관적인 상처로 받아들여요. 역시 나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 나는 질리는 타입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저는 저희 아들을 키우면서 남자들의 이 존재적 특성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돼요. 저희 아이는 3살이고요. 남자아이예요. 아,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CF는 소녀시대가 나오는 에이스 침대 선전이에요. 제가 이리 오라고 해도 절대 오지 않지만 에이스 침대 선전 광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이 어디에 있었던지 재빠른 걸음으로 텔레비 앞으로 와요. 그리고 그 광고 버전 중에서 소녀시대 전체가 나와서 침대에 딱 앉으면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하는 딱 그게 있어요. 그게 딱 노래가 나오면 저희 애기가 가만히 보고 있다 기다려. 그러고 있다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막 이래요. 제가 진짜 그 뒤통수를 보면서 아, 남자라는 존재는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아,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런 존재에게 너무 이쁜 여자가 좋냐 뭐 이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질문과 도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이거 존재의 특성이에요. 지구인 남자가 가진 한계,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특성이고 한계예요.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냥 꽈.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싸움 여정은 시작도 되지 않았어. 여기서부터 걸리면 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꽈. 좋냐? 마음에 들어? 이렇게 꼬는 거야? 물어봐. 그럼 오빠가 다시는 꼬지 말라 그러겠지. 그냥 안 꼬면 돼. 그것도 내 스타일대로 가면 되지. 그냥 맞춰요. 맞추고 줘요. 그냥 꽈줘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상처로 개인화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 좀 더 거기에 그 좀 점핑을 자매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성들은 이 4가지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는 함께 있는 친구.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그저 나와 함께 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죠. 남자들은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저 그냥 함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게 없죠. 여자들은 결혼하면은 마트를 같이 가기를 원하고 데이트할 때는 그냥 그 아이쇼핑을 오빠 팔짱 끼고 하염없이 돌고 또 돌기를 원하죠. 자, 명동역에 딱 내렸어요. 머리들을 살려고 딱 갔어요. 우리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해. 오빠 팔짱을 끼고 막 커피를 쪽쪽 빨면서 막 걸을 때 우리 막 너무 기쁘지. 머리띠를 사지 않아도 그런데 오빠는 어떨까? 너무 무서워. 오빠는 목적 없는 이 시간이 성취 없고 목적 없고 이 어떤 상한선 없는 이 시간이 너무 무섭죠.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이 여자들의 쇼핑을 따라다닐 때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는 스트레스와 같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명동에 내렸어. 와, 너무 좋아. 오빠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있어. 오빠와 나는 팔짱을 끼고 함께 걷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오빠한테 오빠 어때? 이게 예뻐? 이게 예뻐? 그럼 오빠가 뭐라 그래? 빨리 사라 그래.
그러지. 빨리 사. 벙커로 기어나야 돼. 총알이 날라오고 있어. 오빠가 그러니까 자꾸 빨리 사라 그러는 거야. 근데 또 여자는 빨리 사라 그러면 너무 그거만큼 기운 빠지고 기분 나쁜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들한테 중요한데 여자분들이 이것을 잘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상한선을 줘야 돼. 남자들한테. 오빠는 일단 여러분이 정말 공감해 줘야 될 거 남자들은 정말 무섭다는 거야. 정말 무섭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럴 때 오빠 지금 6시인데 7시까지만 보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세븐이 이 오빠에게 삶의 숫자가 되죠. 살 수 있다. 7시까지 버티면 벙커로 기원할 수 있다는 그 안정선이 정해져요. 그리고 동시에 7시까지 잘 성취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재가동되고 에너지가 거기 생기게 되죠. 그 오빠는 참고 견디죠. 그러면 이제 7시가 딱 됐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 신뢰를 깨트리면 안 돼요. 내가 쇼핑하고 싶은 욕망을 잡고 약속을 지켜야 돼. 그 7시가 되면 오빠 7시다 이제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오빠는 진짜 그때 찬물이 한 잔 필요해. 오빠한테 물 주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첫 번째 격려와 응원, 이걸 해줘야 돼요. 오빠, 누구네 오빠는 쇼핑 가면 그렇게 짜증낸다는데 오빠는 쇼핑도 진짜 잘 따. 오빠는 진짜 최고. 페이스북에 올릴 거야. 오빠 나랑 사진 찍어. 오빠가 뭐라 그럴까? 야, 나 걷는 거 진짜 좋아해. 우리 엄마도 시장 나랑만 가잖아. 이러면서 오빠가 막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오빠가 되게 즐거워하고 막 오빠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마저 못 골라서 오빠가 밥 먹고 또 안 따라줄까? 또 따라다녀 주지. 그걸 해야 돼. 대신에 남자분들은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자들이 막 물어보잖아. 이거 예뻐? 이거 어때? 그 여자들은 꼭 가방을 사러 간다고 해놓고 구두를 신어보고 있고 구두를 사러 간다고 해놓고 막 코트를 입어보고 막 이러니까 남자들이 막 더 무섭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쇼핑몰 전체를 막 계속 달릴 것 같은 막 그 압박감이 막 시달리잖아. 그럴 때 그냥 여자들 계속 물어봐. 오빠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어때? 뭐 그러면 남자들은 잘 몰라요. 실제로 패션에 아주 그 관심이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진짜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자들이 물어보는 건 정말 오빠의 조언을 구하는 건 아니야. 여자들은 어차피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머릿속에 다 있어요. 오빠한테 그거 물어보는 이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번역해 줄게. 오빠 이거 예뻐? 이 말이 이 말이야. 이 말은 곧 너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내 쇼핑에 즐겁게 동참하고 있어? 이걸 하는 거야. 그럴 때 빨리 사. 이걸 번역해 줄게요. 아니 난 정말 즐겁지 않아. 너 혼자 사면 안 되겠니? 고 예뻐. 진짜 예쁘다. 나 너랑 쇼핑하는 게 너무 좋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예쁘다고 해요. 무조건. 모르겠어 라는 말 하지 마. 예뻐. 예뻐. 오빠는 다 예쁘대. 하지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자, 또 하나는 우정을 나눌 친구. 여자가 남자에게 바라는 필요 중에 하나는 우정을 나눌 친구인데 이건 뭐냐면 대화를 잘하는 남자예요. 대화를 잘하는 남자를 굉장히 많이 원하죠. 근데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시시콜콜 다 하는 대화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이 집에서 엄마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막 사귀고 이럴 때는 말을 막 하는데 사귐이 조금 진행되면 점점 말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요즘 남자들은 또 좀 달라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교육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지. 근데 여자하고 말은 굉장히 쉬워요. 여자들하고의 말은 룰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단어면 모든 여자들하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자,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대박. 이거 5개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딱 왔어. 근데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러 오다가 신도림역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친구 영숙이를 만났을 때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지. 딱 만나자마자 오빠, 나 오늘 영숙이 만났다? 그럼 보통 오빠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차를 마셨니? 아니. 그럼 밥을 먹었니? 아니. 다음에 만나기로 했니? 아니. 그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여자들은 왜긴 왜야 그냥 만났다는 거지. 오빠의 뇌는 정리되지가 않아. 도대체 이야기를 왜? 영숙이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의 숨은 의미. 밑도 끝도 없이 논리도 없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만나자마자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오빠 안에 들죠. 자, 그런데 우리들이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을 때 우리 여자 사람은 어땠을까?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난 그 순간 우리는 그런 순간을 혼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자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지. 야, 나 신도림역 우리 막 긴장돼서 막 손도 막 떨려 오타더만.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우리 여자 사람은 답신이 와. 웬일이야. 내가
카톡을 보내지도 않은 제3의 여자 사람들이 막 카톡 오기 시작해. 야, 너 영숙이 만났다며? 야, 너 영숙이 만났다며? 웬일이야? 우리는 그냥 집에 가서도 생각하지. 웬일이야, 오늘 영숙이를 만났어.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어. 야,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다. 이거 자체가 여자들한테는 완벽한 플롯이죠. 근데 남자들이 그것에 대해 자꾸 물어볼 때 우린 답답한 거. 그것이 여자들에게는 육하 원칙이고 기승전결이에요.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난 그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진짜?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나서 헐.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대박.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바로 그럼 이제 뭐 먹으러 갈 거야?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지. 또 하나는 TV의 롤러코스터에 나온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영숙이 만났어? 오빠 진짜 신기하지? 야, 진짜 신기하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여자들과 대화가 쉬운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정을 나누는 친구는 굉장히 쉬워요. 여자들의 대화는 공감, 경청이 대화예요. 여자들의 대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하고 이런 대화. 소개팅 할 때는 존댓말로 바꾸면 돼. 존댓말로. 자, 나를 아끼는 연인 원하죠. 남자들은 굉장히 막 예쁘고 이런 계속 추구하지만 여자들은 약간 달라요. 자, 기혼 여성들에게 남편이 가장 섹시할 때 1위를 물었어요. 1위가 뭐였을까? 없다. 없다가 1위였어, 없다. 여자들한테 이게 달라요. 이게 뭐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계속 보호, 돌봄 이런 것이 올 때 나를 아껴주는 연인에게서 굉장히 사랑을 느끼죠. 마지막으로 안정 제공자. 이거는 남자들이 자신이 앞으로 결혼을 할 거라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여자를 사귀고 결혼한다면 큰 안정을 정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떤 삶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남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자가 힘들 때 또 데이트할 때 힘들 때 ORF 맞았을 때 회사에서 잘렸을 때 계속 이력서 빠꾸당할 때 이럴 때 반드시 그 남자가 그 여자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에 절대 그 여자 옆을 떠나면 안 되고 반드시 지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연애에서 기억해야 할 거는 뭐냐면 연애는 연애다. 절대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풍속은 연애를 부부처럼 하고 있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빨리 붙어요. 그럴 필요 절대 없고 끝까지 거리감을 두고 연애하는 것이 건강한 연애예요. 자, 결론이에요. 20대 연애는 두 가지예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랑이에요. 20대의 사랑 중에 가장 건강하지 않은 거는 자기의 사랑에 계속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연애라는 것이 영적인 가면을 쓴 연애는 아니에요. 영적인 가면을 쓴 연애와 영적인 연애는 굉장히 달라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연애는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가장 인격적인 사랑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연애예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알아가는 연애를 하시라는 거죠. 그 로맨틱, 그 사랑 자체에 빠지기보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랑을 해야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하는 연애를 하시면 건강한 연애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